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손흥민이 활약한 토트넘이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승리가 확정되자 그는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 영국 전역이 눈시울을 붉혔다고 전해집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저는 마이클 스미스라고 해요. 런던의 큰 신문사인 타임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축구에 대해 글을 써왔죠. 저는 축구에 대해서라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더라고요. 제 사무실은 작고 어수선했어요. 오래된 신문들이 노란 산처럼 책상 위에 쌓여 있었죠. 커피 머신은 끔찍한 커피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마셨어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의자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었죠. 창문 밖으로는 항상 비가 올 것 같은 회색빛 런던 거리가 보였어요. 저는 오래된 경기 프로그램들을 큰 서랍에 모두 보관하고 있었어요. 웸블리 스타디움, 올드 트래퍼드, 유럽의 모든 유명한 축구장들 말이에요. 저는 그 모든 곳을 가봤었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봤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진짜 축구는 유럽에서만 일어났어요. 영국이 최고의 리그를 가지고 있었고요. 스페인에는 가장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었죠. 독일에는 가장 강한 팀들이 있었고, 이탈리아에는 가장 똑똑한 감독들이 있었어요. 이건 그냥 당연한 일이었죠. 이게 축구의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축구요? 사람들이 아시아 축구에 대해 얘기하면 저는 웃었어요. 제 머릿속으로는 아시아 팀들이 어른들의 게임을 하려는 아이들 같았거든요. 열심히 뛰어다니긴 했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절대로 큰 유럽 팀들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믿기로는 그랬어요. 2002년 5월, 제 상사가 폴더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분이 그걸 제 책상 위에 쿵 하고 떨어뜨렸죠. 서류들이 제 키보드 위로 흩어졌어요. 마이클, 한국과 일본 월드컵을 취재해야 해요. 저는 그 폴더를 바라봤어요. 안에는 항공표와 호텔 예약서가 들어있었죠. 제 마음이 물속의 돌처럼 가라앉았어요. 이건 제가 원했던 임무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진짜 월드컵에 가고 싶었어요. 중요한 팀들에 대해 글을 쓰고 싶었죠. 사장님, 정말 저를 거기 보내실 건가요? 더 젊은 사람이 낫지 않을까요? 제 상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는 경험이 있어요. 축구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분이 떠난 후 저는 그 폴더와 함께 혼자 앉아 있었어요. 천천히 열어봤죠. 한국과 일본 경기장들의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충분히 멋져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아시아였어요. 여전히 축구가 예의 바르고 지루해지는 곳이었죠. 저는 가방을 싸기도 전에 기사들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팀들, 현실과 마주하다. 월드컵, 2006년 진짜 축구로 돌아가다. 이런 이야기들은 눈 감고도 쓸 수 있었어요. 아시아 팀들은 일찍 탈락하고 유럽 팀들이 우승하겠죠. 해는 동쪽에서 뜰 거고요. 이런 건 당연한 사실들이었어요. 다른 신문사 친구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불쌍한 마이클, 아시아 월드컵 취재에 갇혀버렸네. 그들은 제게 술을 사주고 마치 제가 장례식에 가는 것처럼 등을 두드려줬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쌌어요. 큰 경기 때 사용하는 행운의 펜을 넣었죠. 수년간 글을 써서 부드럽게 다른 가죽 표지의 노트도 넣었어요.
영국에서 진짜 축구를 들을 수 있는 휴대용 라디오도 포함시켰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관자놀이에 회색 머리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축구장을 바라본 탓에 눈가에 주름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마추어 시간을 취재하러 보내지는 전문가 같은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택시가 왔어요. 우리가 빈 거리를 지나 공항으로 향할 때 런던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제 도시가 뒤로 사라지는 걸 봤죠. 익숙한 모든 것들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읽을 신문들을 샀어요. 스포츠면은 진짜 팀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죠. 호나우두가 있는 브라질, 지단이 있는 프랑스, 놀라운 공격력을 가진 아르헨티나. 이런 팀들이 월드컵을 결정할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비행기에 앉아 아시아로 날아가면서 뭔가 이미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 그걸 몰랐어요. 그 변화를 느낄 수 없었죠. 하지만 깊은 마음속에서는 제가 축구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회색빛 런던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래쪽으로 도시가 장난감처럼 보일 때까지 작아졌죠.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 확신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고 있었어요. 제가 축구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가졌던 모든 가정들을 파괴할 한 달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 열리는 지루한 토너먼트를 취재하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한 이야기들을 쓸 거라고 생각했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제 평생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틀린 적이 없었어요. 모험이 막 시작되려고 했지만 저는 영원히 변하게 될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6월의 뜨거운 아침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공기가 젖은 담요처럼 무겁고 끈적했죠. 모든 것이 다른 냄새였어요. 간판들은 저에게는 예술작품처럼 보이는 한글로 되어 있었고요. 사람들은 음악 같은 소리의 언어를 하며 바쁘게 지나갔어요. 저는 집에서 정말 멀리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호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저는 여행 가방을 풀고 작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놨죠. 창문 밖으로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높은 건물들로 가득한 도시가 보였어요. 자동차와 버스들이 아래 길거리에서 알록달록한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이곳은 런던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첫 번째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월드컵. 낮은 기대감으로 시작. 저는 그 단어들을 쉽게 타이핑했죠. 이건 제가 항상 하던 일이었어요.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아는 것을 미리 써두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바꾼 일이 일어났어요. 대회 첫날이었어요. 저는 호텔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개막전들을 보고 있었죠. 프랑스가 세네갈과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는 4년 전 챔피언이었고 유럽 챔피언십도 우승했었죠. 모든 사람이 그들이 쉽게 이길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90분이 끝났을 때 점수는 세네갈 1, 프랑스 0이었어요.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은 잊혀진 채 식어가고 있었죠. 저는 리플레이를 3번, 4번, 5번 봤어요. 아프리카 팀이 세계 최고의 팀을 방금 이긴 거예요. 제 머릿속이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축구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었죠. 강한 팀이 이기고 약한 팀이 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질서였거든요.
저는 창문으로 걸어가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갑자기 도시가 다르게 보였어요. 건물들이 더 높아 보이고 사람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죠. 모든 것이 더 살아있고 더 위험하고 더 예측할 수 없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한 경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런 일들은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프랑스가 피곤했을 거고 세네갈이 운이 좋았던 거죠. 진짜 월드컵은 곧 시작될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이 폴란드와 첫 경기를 했어요. 저는 이미 이 경기에 대한 기사를 거의 다 써놨었어요. 한국, 유럽의 경험에 고전 예상. 결론도 이미 준비해뒀었죠. 아시아는 아직 국제 축구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다. 경기가 시작됐는데 저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런던에서 온 이메일을 읽고 다른 경기 점수를 확인하고 화면 속 경기를 보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4분에 한국이 골을 넣었어요. 최민우가 페널티 에리어 근처에서 공을 잡았어요. 그는 바위 사이를 흐르는 물처럼 움직였죠. 폴란드 수비수들은 느리고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의 슛은 완벽했고 골키퍼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저는 커피 잔을 떨어뜨렸어요. 잔은 바닥에서 깨져서 하얀 조각들로 흩어졌죠. 커피가 카펫에 갈색 호수처럼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엉망진창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입을 벌린 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실수도 아니었고요. 이건 아름다운 축구였어요. 한국이 1-0으로 이겼어요. 종료 휘슬이 불렸을 때 저는 의자에 앉아서 발밑의 바닥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축구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봄날의 얼음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경기는 한국과 미국의 경기였어요. 저는 이번엔 다르게 경기를 봤어요.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가죽 노트에 메모를 하면서요. 실제로 집중해서 봤어요. 제가 본 것은 놀라웠어요. 박상혁이 경기장 중앙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플레이했어요. 모든 패스에는 목적이 있었고 모든 움직임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는 그냥 공을 차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세 발자국 앞서서 생각하고 있었죠. 경기는 1-1로 끝났지만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목격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국 축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단순하거나 거칠거나 운에 의존하는 게 아니었어요. 똑똑하고 조직적이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한국의 세 번째 경기는 포르투갈과의 경기였어요. 포르투갈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몇 명 있었죠. 그들이 쉽게 이기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저는 패배 속에서도 한국의 용감한 노력에 대해 쓸 준비를 했었어요. 대신에 김현우가 경기 종료 20분을 남기고 결승골을 넣었어요. 그 공이 골망에 들어갔을 때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서졌어요. 마음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이요. 제 확신이었어요. 제 자신감이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는 제 믿음이었어요. 저는 창문 밖에서 폭죽이 터지는 동안 호텔방에 앉아 있었어요. 온 도시가 축하하고 있었어요. 자동차 경적들이 기쁨의 교향곡처럼 울렸죠. 사람들이 아래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아시아 축구가 열등하다는 내용으로 반쯤 써놓은 기사들이 저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 글들이 이제는 바보 같아 보였어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쓴 거짓말 같았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전혀 몰랐어요. 모든 답을 알고 있던 예전의 마이클 스미스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그의 자리를 차지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16강에 진출했어요.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런데도 일어났었죠. 이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축구 강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와 맞붙게 되었어요. 이탈리아는 월드컵을 3번이나 우승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알려진 선수들이 있는 팀이었죠. 경기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의 빈 페이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경기 프리뷰 기사는 잠결에도 쓸 수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설명하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만약 한국이 또 이긴다면? 이 생각이 제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를 무섭게 했어요. 만약 한국이 이탈리아를 이길 수 있다면 제가 축구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린 거였죠. 그리고 축구에 대한 제 믿음이 모두 틀렸다면 제가 또 어떤 것들에 대해 틀렸을까요? 창문으로 걸어가서 서울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늦은 밤인데도 도시는 살아있었어요. 높은 빌딩들에서 빨간 불빛들이 거대한 눈처럼 깜빡거렸어요. 사람들이 인도에서 빠르게 걸어다니며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죠.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공기 속으로 맛있는 냄새들이 퍼져나왔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조용하고 지루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잠들지 않는 도시였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에너지와 꿈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경기장으로 갔어요. 운전기사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젊은 남자였어요. 제가 축구 기자라는 걸 알자 그의 얼굴이 햇살처럼 밝아졌어요. 한국이 오늘 이길 거예요. 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에게 이탈리아가 너무 강하고 너무 경험이 많고 너무 잘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3주 전이었다면 그의 자신감을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경기장은 빨간 바다였어요. 수천 명의 한국 팬들이 빨간 셔츠를 입고 빨간 깃발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노래를 불렀지만 그들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랑이었어요. 공기 자체를 에너지로 진동시킬 만큼 강한 믿음이었어요. 기자석에서 제 자리를 찾아 노트를 펼쳤어요. 제 주변의 다른 기자들은 자신들의 예측을 확신하며 노트북으로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탈리아가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기사의 대부분을 써놓은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그저 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었고 즉시 이 한국팀이 3주 전에 제가 만날 거라고 예상했던 팀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탈리아를 상대로 긴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유명한 선수들이나 멋진 유니폼에 감동받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한국의 주장 이수현은 폭풍 속의 바위처럼 수비 중앙에 서 있었어요. 이탈리아 선수들이 공격할 때마다 그가 거기 있었어요. 침착하고 강했죠. 빠른 윙어들이 그에게 달려와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기술적인 선수들이 속임수를 쓰려 해도 무모한 태클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게임을 했어요. 꾸준하고 똑똑하게요. 중원에서 박상혁은 매 터치마다 마법을 만들어냈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패스를 했어요.
공간이 있으면 번개처럼 전진했어요. 이탈리아가 높게 압박해오면 뒤로 내려와서 수비를 도왔어요. 팀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그가 있었어요. 90분 동안 두 팀은 고대 전쟁의 전사들처럼 싸웠어요. 어느 쪽도 골을 넣을 수 없었어요. 경기가 진행될수록 관중들의 노래는 더욱 커졌어요. 제 노트에는 아시아 축구에 대해 한 번도 쓸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찰들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연장전이 왔어요. 누가 토너먼트를 계속하고 누가 집으로 돌아갈지 결정할 30분이 더 있었어요. 경기장의 긴장감은 너무 짙어서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어요. 117분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최정우가 페널티 에리어 바로 밖에서 공을 받았어요. 3명의 이탈리아 수비수들이 사슴을 둘러싼 늑대들처럼 그를 에워쌌어요. 하지만 당황하는 대신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곳에서 공간을 봤어요. 한 번의 터치로 공을 움직이고 또 한 번, 그리고 왼발로 슛을 했어요. 공이 황금 화살처럼 공중을 날았어요. 이탈리아 골키퍼가 뛰어들었지만 너무 늦었어요. 공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골망 뒤쪽을 맞췄어요.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5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뛰어올랐어요. 소음이 너무 커서 귀가 아팠어요. 빨간색 종이가 비처럼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선수들은 서로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의자에 완전히 가만히 앉아서 주변의 이 축제를 바라봤어요. 제 노트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펜은 다른 사람 의자 아래로 굴러가 버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메모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눈앞에서 쓰여지고 있는 역사였어요. 이건 용기와 기술과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었어요. 위대한 이탈리아가 고개를 숙인 채 경기장을 떠났어요. 그들의 월드컵은 끝났어요. 제가 이 나라에 도착하기도 전에 무시해버렸던 팀에 의해서 말이에요. 축하하는 팬들의 무리에 휩쓸려 경기장을 나서면서 저는 제 안에서 중요한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3주 전에 서울에 도착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던 그 옛날의 마이클 스미스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곳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요. 진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이탈리아를 이긴 후 한국은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어요. 8강에서 스페인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처럼 공을 패스했죠. 수년간 같은 루틴을 연습한 댄서들처럼 함께 움직였어요. 경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호텔 방 안을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돌아다녔죠. 예전에 저라면 간단한 예측을 썼을 거예요. 스페인이 더 좋은 팀이니까 이길 거라고요. 하지만 새로운 저는 또다시 틀릴까봐 무서웠고 맞출까봐서는 더욱 무서웠어요. 만약 한국이 진다면? 이 마법 같은 여정이 여기서 끝난다면? 지난 몇 주 동안 어느 순간 저는 밖에서 지켜보는 기자가 아니라 팬이 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 감정이 그 무엇보다도 무서웠어요. 저는 경기 3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했어요. 기자석은 아직 비어 있었지만 저는 그곳에 있어야 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날지도 모르는 그 장소를 느껴야 했거든요. 천천히 경기장이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한국 팬들이 먼저 왔는데 빨간 셔츠를 갑옷처럼 입고 있었어요.
그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깃발을 흔들어서 공기 자체가 빨갛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스페인 팬들이 도착했는데 수는 적었지만 자신들 팀의 실력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킥오프가 다가오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메모를 쓰려고 했지만 펜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이제 저에게는 그냥 또 다른 경기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일이 되어 있었거든요. 경기는 스페인이 평소처럼 공을 소유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완벽한 정확성으로 선수에서 선수로 공을 전달했어요. 한국 선수들은 뛰고 쫓으며 모든 터치를 위해 싸웠죠. 처음 20분 동안은 스페인이 언제든 득점할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이 공을 쫓는 것을 멈추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들처럼 필드를 가로질러 두 줄로 대형을 만들었어요. 스페인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한국 선수는 정확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공을 되찾았을 때는 맑은 하늘에서 치는 번개처럼 공격했죠. 전반은 0-0으로 끝났어요. 두 팀 모두 다음 45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거라는 걸 알고 라커룸으로 걸어갔어요. 후반전은 마치 두 체스 마스터가 사람을 말로 사용해서 게임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스페인은 영리한 패스와 빠른 움직임으로 한국의 수비를 뚫으려고 했어요. 한국은 기회를 기다렸다가 공간을 발견하면 스피드와 정확성으로 공격했죠. 어느 팀도 득점하지 못했어요. 시계는 90분을 향해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흘러갔어요. 연장전이었어요. 승자를 가리기 위한 30분이 더 있었거든요.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어요. 한국의 모든 공격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스페인의 모든 공격마다 숨을 참았죠. 제 평생 축구 경기를 이렇게까지 신경 쓴 적은 없었어요. 연장전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꿈처럼 지나갔어요. 두 팀 모두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선수들은 순전히 의지력으로 뛰는 것 같아 보였어요. 스페인 선수들은 아름다운 패스 조합을 계속 시도했지만 한국인들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 왔어요. 승부차기였어요. 저는 제 커리어에서 수백 번의 승부차기를 봤어요. 보통은 긴장되지만 예측 가능하죠. 더 좋은 팀이 보통 이겨요. 더 경험 많은 선수들이 보통 성공시키고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온 세상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스페인이 먼저 시작했어요. 성공. 한국이 응답했어요. 성공.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매 승부차기마다 제 가슴에 작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스페인의 네 번째 승부차기 차례였어요. 스페인 선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공을 향해 뛰어갔어요. 잘 찼지만 한국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다이빙해서 손끝으로 공을 밀어냈어요. 경기장이 화산처럼 폭발했어요. 이제 한국이 앞서갈 기회였어요. 승부차기를 차는 선수가 천천히 지점으로 걸어갔어요. 5만 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스페인 팬들까지도 소리를 멈췄어요. 유일한 소리는 제 귀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뿐이었어요. 한국 선수가 공을 보더니 골을 보고 다시 공을 봤어요. 깊게 3번 숨을 쉬었어요. 앞으로 뛰어가서 공을 깔끔하게 골대 아래쪽 구석으로 찼어요. 골키퍼는 반대쪽으로 다이빙했어요. 경기장이 너무나 크고 순수한 기쁨으로 폭발해서 지붕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어요. 선수들이 서로 안고 울었어요. 팬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스카프를 공중으로 던졌어요. 색종이 대포가
빨간색과 흰색 종이를 밤하늘로 불꽃놀이처럼 쏘아 올렸어요. 하지만 승부차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스페인이 살아남으려면 마지막 승부차기를 성공시켜야 했어요. 그들의 마지막 선수가 지정된 지점에 섰어요. 팀 전체의 희망이라는 무게가 산처럼 그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가 실축했어요. 한국이 이겼어요. 월드컵 4강에 가게 된 거였어요. 4주 전만 해도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했을 거예요. 이제 저는 그것이 일어나는 걸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큰 축하 소리에 둘러싸여 그 경기장에 앉아 있으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 달 전 서울에 도착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마이클 스미스는 이탈리아 경기와 이 승부차기 사이 어디선가 죽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축구가 단순히 전술과 통계, 예측 가능한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요. 그것은 꿈과 용기,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믿을 때 일어나는 마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한국의 꿈은 독일과의 준결승에서 끝났어요. 최종 스코어는 1-0이었지만 단순히 한 골의 차이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 잔디 위에 앉아 있는 한국 선수들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울고 있고 어떤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이건 경기에서 진 팀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무언가였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한 달이 끝나는 것을 애도하고 있었어요. 4주 동안 축구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한국 선수들은 천천히 일어나서 경기장을 돌며 팬들에게 박수를 쳤어요. 빨간 셔츠를 입은 5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로 답했죠. 아무도 패배에 대해 화내지 않았어요. 물건을 던지거나 악담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들은 승패보다 더 큰 무언가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주장 이수현이 셔츠를 벗어 관중석으로 던졌어요. 한 어린 소년이 그것을 받아서 보물을 찾은 것처럼 높이 들어올렸죠. 박상혁은 경기장의 모든 구석을 돌아다니며 이 불가능한 여정을 함께 해준 팬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기자석에 앉아서 이 아름다운 작별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꿀 무언가를 배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뛰어남이라는 건 매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고 명예롭게 경기하며 사람들이 마법을 믿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마치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여행하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서울에서 이륙할 때 저는 얼굴을 창문에 붙이고 아래로 작아져가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그 불빛들이 한 달 동안 저의 집이었거든요. 그 거리들이 유럽에서 20년간 축구 기자로 일하면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글을 썼어요. 경기 리포트나 분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요. 박상혁의 시야에 대해, 이수현의 리더십에 대해, 최정우의 골든골로 경기장이 기쁨으로 폭발했던 순간에 대해 썼어요. 아름다운 게임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걸 발견한 이야기를 썼죠. 히드로 공항에 착륙했을 때 런던은 제가 떠날 때와 똑같아 보였어요. 회색 하늘, 바쁜 사람들, 익숙한 냄새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제 행성을 방문하는 외계인이 된 기분이었죠. 더 타임스 사무실로 복귀한 첫날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제 책상 주위로 모여서 아시아 월드컵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그들은 형편없는 축구와 텅 빈 경기장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했어요. 제가 한 달을 낭비하며 수준 낮은 팀들을 보았다고 웃어주길 기대했죠. 대신 저는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축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떤 유럽 감독도 감탄할 만한 전술적 지능에 대해 설명했고요. 한국 팬들이 진정한 열정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준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제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쳐다봤어요. 그날 오후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는 큰 나무 책상 뒤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쓴 기사들을 읽고 있었어요. 마이클, 당신 글이 변했어요. 평소보다 감정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적인 한 달이었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관대해졌다고 해요. 비판적인 시각을 잃었다고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비판적인 시각을 잃었을까요? 아니면 드디어 명확하게 보는 법을 배운 걸까요? 저는 비판적인 시각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을 먼저 저 자신의 선입견에 향하게 하는 법을 배웠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느꼈어요.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취재할 때 다른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왜 우리는 자동으로 영국 축구가 다른 나라 축구보다 낫다고 가정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대륙 전체의 재능과 창의성을 무시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경기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매번 저를 놀라게 하는 선수들과 팀들,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을 발견했어요. 축구의 세계는 제가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진 곳이었어요. 6개월 후, 편집장이 저에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취재를 맡겼어요. 예전에 마이클 스미스였다면 또 다른 수준 낮은 축구 취재 임무에 대해 투덜거리고 불평했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마이클 스미스는 흥분하며 가방을 쌌어요. 카메룬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첫 번째 프리뷰 기사를 쓰려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빈 페이지를 바라보면서 박상혁의 완벽한 패스, 이수연의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그리고 최민우가 폴란드전에서 넣은 환상적인 첫 골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단순히 한국 축구 역사를 바꾼 게 아니었어요. 저를 바꿔놓았죠. 뛰어남은 모든 언어로 말할 수 있고 아름다움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유일한 진짜 한계는 상상력의 크기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저는 쓰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축구는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놀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모험을 향해 밤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영웅의 여정은 정말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새로운 여정들, 새로운 발견들, 그리고 아름답고 불가능하며 마법 같은 축구 게임에 의해 다시 한 번 마음이 터져나갈 새로운 기회들로 이어질 뿐이에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던 소녀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는 남자가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멋진 배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